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소소한 개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지 말고 개편 먼저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개편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막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번개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동대순대국에서. 그때 만나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개편에 대해서 막 여쭤보셔가지고 약간 당황했어. 야, 이거. 아니, 그렇잖아. 듣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청취자야. 근데 맨날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겠대. 한 달 내내 그랬어. 궁금하지? 그렇지. 근데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소소한 개편을 하겠대. 비타민 먹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네.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갔다 왔거든요. 간이 되게 안 좋아졌네요. 허허. 지방간도 있고, 네. 간 수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간이 깜짝 놀랐어. 그 노래 있잖아. 차두리가 선전했나? 간 때문이야? 정말 간 때문에 피로한 거야. 간이 안 좋은 게. 그 기자할 때보다도 간 수치가 안 좋아? 그때보다 안 좋아요. 네. 물리적으로 피곤한 건 그때가 훨씬 피곤했을 텐데. 그쵸. 근데 그때는 정기검진도 자주 했고,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는 스트레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하면 특종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기사를 쓸 수 있나, 뭐 이런 것만 이제 고민을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빡센 거지 마음이 힘들진 않았다. 이런 거지.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완전 분야를 바꿔가지고 맨땅에 헤딩하고 있으니까. 네. 뭐 사실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과 분야를 바꿨으니까 또 다 처음부터 막 하는 이 것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좀 있는 게 아닌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기면 더 스트레스 받지. 그럴 때 막 차라리 할 일이 많고 정해져 돈만 있으면 많으면 괜찮겠을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그렇지. 돈이 많네요.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 김포쇼는 어쨌든 뭐 열심히 계속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소소한 개편이라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약간 너무 타성에 젖었나? 이런 생각이 약간씩 이제 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우리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정체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뭐 순위가 약간씩 이렇게 밀리는 것 같은 느낌 하고 완전히 무관하진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리프레시를 좀 하는 타이밍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일견 맞는 말이네요. 간 수치로 인해 촉발된 또 다른 개편의 어떤 시작. 네. 꼭 개편을 하십시다. 이럴 수도 있어. 이래놓고 막 안 해. 나중에는 개편을 하겠다 예고가 아니고 개편을 했었다 이럴 것 같아. 저번 주가 몰랐어요? 뭐 그게 저번 주였잖아요.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약간 아찔하기는 하거든요. 어떤 1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해 4월에 해가지고 되짚어 보시면 단 한 번도 하루도 에피소드가 안 올라온 날이 없어요. 네. 진짜. 돌아보면 아찔해. 이게 여태까지 열심히 했구나도 아찔하지만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되니? 그렇지. 이거 장난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엄습해올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막 돈을 막 많이 벌어? 막 이러면 모르게 그것도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 약간 소소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습할 때 있지. 딱 그 순간에 간이 혹혹 상하는 거야. 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네. 결국 간만 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광고주분들 떠나가시면 안 되고 네. 한 번 오셨다 가실 생각 하지 말고 같이 가십시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세게 해주세요.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티나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 네. 자, 사연이 들어왔는데 뭐 저희가 이제 막 분위기를 좀 띄우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연은 약간 진지하거든요. 요 사연은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상담을 할 테니까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십시오.
36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은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본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아버지 대신 어머니랑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큰 세미나에 같은 지역끼리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또래 남자분이 영업사원을 통해 저희 어머니께 제 연락처를 물어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29에 결혼을 했다가 2년이 안 돼 이혼한 과거가 있어 망설여졌습니다. 세미나 때 봤던 그분은 약간 내성적으로 보였고 저도 대화 한마디 해보지 못해서 당연히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줘도 될지 고민됐습니다. 저는 이혼한 후로 모든 지인과 연락을 끊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수의 진짜 친한 친구만 만나고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일에만 몰두하며 3, 4년을 지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양육 때문에 자주 못 만나 외롭기도 하고 이혼의 상처도 아물었는지 최근 다시 사랑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랑 상의 끝에 한 달쯤 영업사원을 통해 제 연락처를 그분께 전달했습니다. 몇 번 만나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제 과거를 말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전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 사람 심리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혼 후 자존감, 자신감이 모두 바닥 상태라 이혼이라는 과거 때문에 거절당한 거라면 또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쯤에 마트에 갔다가 지나가는 남성의 연락처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줬죠. 그땐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 사실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할 연습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차도 2-3번 마시고 영화도 한번 봤습니다. 직장도 번듯하고 외모도 괜찮았지만 이 사람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한참을 뜸을 들이고 난 후 어렵게 이혼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이 남자가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그리고는 왜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전화번호 물어봤을 때 거절하던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야 한다면서요. 1-2시간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제 상처를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 무섭고 막막해서요. 그 사람을 연습수단으로 여긴 벌이라고 자책하고 한동안 움츠려 지냈습니다. 도대체 이혼 사실은 언제 이야기해야 하나요? 요즘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이 치명적인 주홍 글씨 같습니다.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김 선생님처럼 당당하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네. 이렇게까지 무겁나요? 무거울 수 있죠. 예, 무겁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위축되고 막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예.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패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선입견.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는 자책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나요? 한 번쯤 실패의 경험이란 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자양분이 되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늘 그 실패했던 기억이 발목을 잡기도 하죠. 네.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봤잖아요. 연락처 물어본 사람? 네. 너무 숙고를 오래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지. 한 달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사실 정말 모르니까 네. 그렇죠. 물어봤는데 연락처를 안 줬으면 관심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뒤에 또 연락처를 줬는데 그때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었거나 뭐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뭐 네, 그렇죠. 그냥 그러겠으면 별로 이거는 심리를 궁금해 하실 만큼의 값어치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 순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봤으면 좋겠다의 마음이 그냥 식은 거다.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연락처를 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한 번 만나고 나서 연락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심리를 되짚어 볼 만한 거리가 되는데 네. 이거는 뭐 그렇게 그냥 시간이 생각하실 지난 거예요. 그냥 생각하실 거리조차도 안 되니까 요거는 네. 패스. 네. 네. 그리고 언제 얘기를 해야 되냐? 언제 얘기를 합니까? 이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소개팅을 했는데 네. 뭐 2-3번 봤다가 네. 얘기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남자가 이렇게 대차게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야. 이거는 사연 보내신 분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이 남자분이 이건 양자가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슨 오지랖이야. 그 본인이 생각한 대로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이상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이 남자의 이런 반응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상해요. 네. 남자 이상해 이거는. 아니 처음 만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처음 만나지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연락처 처음 만나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니 사람을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려할 사항이 나중에는 될 수 있겠으나 초장에 만나서 이혼했어요. 그럼 뭐 그럼 끝? 뭐 아,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갈 거야? 안타깝네요. 뭐 이거야?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 남자가 별로니까 신경 쓰지 말고 두 케이스 다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시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혼이라는 했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움츠러들고 치명적인 주온 글씨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스스로의 그 것들을 이겨내야 그거 어떻게 그쵸.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처음부터 극복했는데 그치. 그 저는 나 이혼하기 잘했다. 아, 진짜. 극복하기 힘든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도 아물고 하니까 다시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런 리액션을 하는 애들만 봐가지고, 지금 그게 강화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약간 지금 움츠러지고.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둘 중에 하나겠지. 저 이혼했어요. 그럼, 아, 바이짜이젠 하는 애들이 있다 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애들이 있겠지. 네. 유형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A 유형, 아, 그래요? 라고 문제를 삼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탁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이랑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오히려 내가 한번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돌이킬 필요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면 그거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렇죠.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위축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머릿속이나 마음을 바꿀 의무도 없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하고는 못 만나요. 예, 어차피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고. 입장 바꿔 얘기해 보면 결혼이 이제 이혼이로 끝날 수 있잖아요. 이혼이란 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이제 배 감독이 얘기했지만 이혼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연 보내신 본인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나 이혼했는데 이혼이 어떻게 그런 실패를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더 큰 발목이다. 맞네.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라면 제가 만약에 이혼하신 분을 사귀게 된다, 만나게 된다는데 본인 스스로 나 너무 이혼했고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상처고 큰 실패의 경험이라고 그러면 안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오히려 사실 제가 한번 이혼했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괜찮은 자아상이구나 생각해서 호감이 생길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너무 위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과거에 계속 발목 잡히고 이러면 만나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만남이 될까라고 걱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이혼하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이혼할 수 있죠. 습관적으로 막 5번씩 이혼하고 이런 게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결혼 중독. 뭐 이럴 수도 그거는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웨딩 중독. 뭐 이럴 수 있지. 한 5번씩 이혼했다. 이러면 그거는 제가 네.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라고 할 텐데 아니 뭐 한 번, 두 번 이혼하는 게 뭐 그렇잖아요. 네. 7번째 결혼을 앞둔 사람이야. 나머지 전 6번의 배우자들이랑 다 잘 지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 사람들 사정인 거지. 뭐. 능력이야, 능력. 그 정도면. 뭐 알아서 야. 아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해야지. 본질만 놓고 보면 저는 이혼과 연애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의 본질로 놓고 보자면 뭐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네. 내가 조금 더 공인받아서 헤어지기 불편하게 네. 만들어 놓은 뭐 여러 가지로 그거에 들어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말고 네. 사실 만나고 많이 헤어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날 보면서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그게 흠은 아니잖아. 그럼요. 아니 안 맞으면 그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한 제도에 한번 들어갔다 오신 게 본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적이 없다.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패 아니에요. 그 과정상에서 그리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는 네. 일들을 좀 겪으신 것 같다. 그냥 이 글을 보면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고 싶다고 마음 먹기에는 나 스스로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예를 들면 무슨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죠. 자전거를 처음에 배우면 많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난 자전거 못 할 것 같아. 그럼 영원히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네. 실패가 아닙니다. 네. 마음속에서 그렇게 움츠러들으셨던 거 심정은 이해해요. 그럴 수 네. 있어요. 근데 스스로 터셔야 된다. 네. 요 사연 보내주신 요 2번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서는 이 남자들 리액션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리액션이었다.
두 번째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상한 놈이고, 첫 번째는 그냥 그때 한번 해볼까 오퍼를 넣었다가 시간 많이 지나서 그냥 좀 식은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나에게 일어났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스스로가 내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인 내가 괜찮나? 라고 자꾸 그걸 되뇌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뭐 그래 난 오늘부터 당당해야지 안 될 거거든요. 네. 제일 베스트는 제가 상정하는 제일 베스트는 새로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사실 저 이혼했었어요 했을 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처럼 예쁘고 당당하시면 되지라고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극복해가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네. 네. 그렇게밖에 그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언제 얘기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나는 지금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눠봤지만 이 얘기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간다. 아니면 혹은 마음이 편하다. 라고 하시면 그날 얘기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방금 사연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적당한 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신 걸 보면 문제 없어요. 그냥 지금대로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1년을 지났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제서 얘기를 하면 남자가 팔짝팔짝 뛰는 게 이해가 되죠. 그치. 딱 두세 번 만나고 해야 되겠구나 거절해야 되겠구나 얘기했잖아. 문제 없어요.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인기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연락이 오잖아 먼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네. 했어. 아니 본인 이쁜 거 인정해. 그럼 되잖아. 뭐가 문제야? 괜찮으신 거야. 그렇지. 남자들이 먼저 들이대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겁니다. 이유가 있죠. 네. 들이대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본인이 남자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복잡 미묘한 감정 스스로에 대한 약간 뭐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사랑을 하고 싶다. 괜찮은 남자랑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 네. 그것부터 그냥 출발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혼했지만 너무 당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고 사회생활에 문제없이 잘 만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대시받는 케이스가 없어서 연애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그렇지. 나 너무 당당한데 여자로서 매력이 별로 없어서 연애 못하는 분 많아요. 그래요. 그렇지. 네. 이건 뭐 걱정하실 거 아닐 것 그럼요. 같고, 네. 일단 오늘 사연 주신 분에게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네. 이 책이 딱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여름 작가가 푸니쿨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상하잖아. 과거로 돌아간대잖아. 이상해. 센스 없긴 해, 지금. 정말. 요리만큼이나. 사연영애. 네. 그래서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영희 기자님이 쓰신 책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 읽고 기운 내셔가지고 꼭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네. 자, 김풀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많이들 사주세요. 네, 인증해주시고 SNS에 널리 펼쳐주십시오.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네, 저희는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단박이 한국사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리 레시피 주제는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마음으로 하느냐, 머리로 하느냐. 그러니까 논리로 하느냐, 아니면 감정으로 하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합니다. 괜찮아요. 남자들끼리만 했으니까. 네. 네. 가슴이 중요하죠. 네. 네. 무슨 소리야? 아니, 가슴으로 한다고, 나도. 그래요. 큰 일을 이렇게 놓고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때, 과장님은 논리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한다고 믿고 싶죠.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배운 대로라면 조금 더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이성적이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을 포장해서 자기 감정을 결국은 이제 드러내는 게 아닌가. 네.
합리성을 추구해서 결정하는 듯 하지만 자기의 감정적 결정을 합리화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군요. 김 선생 어때요? 저도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감정과 이성이 감정의 노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성은 감정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남의 결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뭔가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가 감정적으로 먼저 가고 그거를 그럴싸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배 감독은 어때요? 정말 제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저도 똑같네요. 감정으로 먼저. 제가 되게 논리적이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제 기분을 합리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가장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네. 근데 나만 이상해. 이상해? 나만 이상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식을 아니 뛰어넘는다. 저는 진짜로 약간 고행에 가깝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괴로워요. 그냥 맘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결정해보고 A, B, C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거여야 된다. 그러면 그거대로 하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더 크게 작용한다. 그게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그랬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랬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5세 얘가 그렇게 논리적이야.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재수없잖아. 모르겠어.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큰 결정을 할 때 보면 네.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그러면 가야 된다. 그걸 가려고 바등바등 했던 것 같아요. 기자 그만둘 때. 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길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을 때도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 논리 이상한데? 그렇지. 결국은 만든 거 같다래매. 기분이잖아.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지 않냐.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면 잘 거스르기가 조금 힘든 게 좀 있어요. 네. 병적인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맞다 할 때 거스르기 힘든 것보다 그 반대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네? 한 다음에 그러네 하고 돌이키는 게 사실 보통 경우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나도 그냥 100% 기분만으로 한 거 아니거든? 이러면서 이제 논리를 개발해놨을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논리를 보니 얘가 좀 더 완벽한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과 반대가 됐을 때 저게 더 맞네? 라고 쿨하게 말하고 있지만 기분은 언짢은 거지. 너도 그냥 너의 어떤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개발한 건데 나랑 다른 것 뿐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생긴다? 이렇게 들으니까 더 확실하네. 전 굉장히 빨리 바꿉니다.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제가 막 고집을 부렸는데 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이게 상대방이 맞잖아요. 그럼 빨리 바꿔요. 그래.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 기분 나쁘거나 뭐 버티는 게 전혀 없어요. 납득이 되면 빨리 바꿔요. 그치. 맞아. 기분 그런 게 있죠, 확실히. 네. 저 회사 다닐 때 논리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을 약간 트레이닝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기획팀 업무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했는데 회사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해내는 게 기획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업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약간 뭐든지 근거에 의해서 생각하는 버릇을 나름대로 들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저희끼리는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오너의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휙휙 날아가는 걸 보면서 다 필요 없다. 오너가 중요하다. 이런 통찰. 그치. 다 필요 없다. 감정이다. 감정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결국에는 감정이 결정한다. 그러네. 그것도 간접적으로 일리가 보기도 있네. 했어요. 전통적으로 감정이 불안정하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논리적인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지 불안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논리는 프로이트도 같았어요. 저는 대부분 이제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클래시컬한 편인데 프로이트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인간은 결국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금 쉽게 말하면 아무리 논리 세워봤자 결국 감정에 따른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그래 그러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프로이트가 개발한 게 정신 분석이에요. 정신 분석의 원리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라 이런 뜻이나 다름없어요. 참 그게 모순된 표현인데 인간은 결국 감정적 동물이야 라고 말해놓고서 본인은 치료를 뭘로 만들었냐면 그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는 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의 우위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싶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이성보다는 감정에 많이 이끌린다는 건 또 인정하고 이런 약간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감정에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성적인 훈련 물론 많이 오래됐는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성보다는 좀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막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갑론을박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감정이야. 근데 그 감정을 좀 이성으로 포장하면 훨씬 더 세련되고 강한 훨씬 이게 다져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감정으로만 보이면 나이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거칠고 투박하고 그래서 그걸 요령껏 잘 포장하는 게 결국은 이성이 그런 면에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감정을 다져지지 않고 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막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성이란 게 있는 이유는 내 감정을 감정 그대로 행사하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감정을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말이 되게 행사할 수 있게 돕는 게 이성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 싫어하긴 하지만 논문을 싫어해요. 논문은 보면은 이쪽 저쪽 주장이 다 있어.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맞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계속 논리로 얘기해서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논문 찾아보면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있거든요.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가 인용도 보면은 자기가 유리한 쪽 인용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참고문은 열심히 써대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쪽 저쪽 측면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달라? 뭐 이런 생각으로 야, 역시 공부를 안 할 사람이니까 있다 이런 말을 근데 저 사람의 논리가 나랑 반하는데도 제 말이 맞네라고 굉장히 재빨리 수긍할 때가 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걔가 마음에 들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걔가 마음에 들면 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이 말하더라도 수긍을 하려는 나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 같고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너의 대부분이 맞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앤데도 저 태도가 왜 저래?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하나도 난 바꾸기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상담이 주로 그래요. 맞고 틀리고로 따지면 사실 틀린 말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래 거절한다고 해도 기분 나쁠 일이 없고 그래서 상담은 뭐가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기보다는 관계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이 서로 신뢰를 가지면 그 다음에 조언도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고 사실 우리가 결정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로만 단순히 생각하면 틀린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어때요? 잘못 결정했으면 책임지면 그만이지. 이제 그런 태도를 배워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 끌고 가는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야, 좋은 방송이다 우리. 그렇군요. 저같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게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강박이 좀 있는 사람은 이게 너무 불필요한 거 아닌가, 쓸데없이 나 혼자만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가 감정이고 어디까지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까지 막 모호해지는 지점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조금 좀 저는 계속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뭐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렵다. 네. 또 내 머리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뭐야 이게? 기분 나빠. 자, 그래서 오늘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사실 이런 결정을 정말 쉽게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 네.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게. 예, 쉽게 답이 안 나올 문제 같은데요.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3살에 만난 남편과 4년의 연애 후 결혼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년을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MBA를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에 왔는데 남편은 공부 대신 직장만 다녔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학을 다시 졸업하고 1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거나 이민 올 생각은 아니어서 늘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이나 직장 내 어려움을 잘 참는 편입니다. 진급에도 큰 관심이 없어서 진급했다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다시 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월급 잘 나오고 휴가 많고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남편은 인내를 잘 못합니다. 바른 소리 잘하고 자기 가치관에 안 맞는 것을 못 보는 남편은 영국에서도 직장을 많이 옮겼습니다. 웃기는 건 꼭 회사에서 연봉 올려줄 때 그만둡니다. 4년 넘게 다닌 직장을 1년 반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도 2주 정도 입원했고요. 그 후 남편은 그냥 여기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가자고 합니다. 막상 인생의 거의 반을 런던에서 살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도 있다 보니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40대 중반에 차장, 부장 등 사회 중역인데 가면 우리는 다시 다 시작해야 하니까요. 남편은 연세가 있으신 시부모님이 제일 걱정인가 봅니다. 또 다른 걱정은 여기 살면서도 한국 방송 보고 한국 교회 다니면서 영국 사회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 살까 생각하니 하여튼 머리 아프네요. 시댁이나 우리 집이 물질적으로 전혀 보태줄 형편도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가 좋습니다. 자유롭고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자연환경도 좋아요. 아이 학교도 좋아서 딸아이만 생각해서는 여기 사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생각하면 친한 친구가 있나 본인 스스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했나 갑갑하긴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은 하루하루 늙어가시고요. 그냥 다 정리하고 한국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힘들어도 딸 생각하며 그냥 여기 살아야 할까요? 한국 들어가면 지인들이 이것저것 말도 많겠죠. 여기 살면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고 그냥 우리 가족만 신경 쓰면 되는데 참.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처음에 이제 이 사연을 고르고 보내주시면서 이거 상담 사연으로 저희한테 적합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답변을 우리가 하기가 네. 매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사연을 답을 주기에는 막연한데 사연을 빌미로 해서 네. 이 결정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기에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은 보니까 중요한 결정이 물론 인생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 이제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결정이랑 또 그 전에 영국에 놀러 앉을 때 그 두 결정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중요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 결정을 했느냐를 좀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지면 이번 결정에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굉장히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본인이 만약에 처했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고민하는 포인트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 상황에 네. 대입해서.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자기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한데 누구는 뭐 비용을 고민할 것이고 누구는 뭐 자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그렇죠. 배 감독은 만약에 이 상황이다. 그럼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애. 아이. 애를 제가 오히려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그렇게 다른 환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겠다. 왜냐면 애는 여기서 계속 나고 자랐으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다.
내가 이 입장이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르자면 있는 걸로 네, 잔류하는 걸로 남을 아무래도. 결정이 제일 높겠네요. 네. 혹은 그걸로 합리화하지 않을까? 애를 내셔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게 제일 걸리는 문제인 것 같다. 김 선생은요? 내 생각만 해보는 거거든요. 아니, 난 여기가 좋아. 왜 옮겨, 내가? 난 여기가 너무 좋은데. 딱 내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그치. 상황을 이제 바꾸도록 그럼 설득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득할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있을게. 당신은 가고 싶으면 가. 그럴 수 있는 게 이분도 아니 뭐 돈도 뭐 그닥 뭐 어려움 없고 라고 하는 걸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만약에 뭐 반드시 둘이 막 벌어야 되고 그런 쪼들린 상황이 아니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과장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만약 이 사연 보내준 사람이라면 일단 먼저는 김 선생님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사연을 보낸 것의 문제는 나는 좋은데 남편은 안 좋아. 이거를 지금 계속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 남편 입장으로 볼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듯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김 선생은 나는 그거 상관없고 내가 좋으니까 나는 내가 좋은 거 밝히고 남편은 어떻게 할지 본인 의사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설득, 아까 얘기한 대로 설득을. 여기 남는 게 남편한테도 좋다. 라고 설득. 네.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가 지금 남편한테는 안 좋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논리로 바꿔가지고 실은 남편한테도 좋다로 제 자신을 합리화할 것 같아요. 그게 확고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당신한테도 여기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다른 걸 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여기 남아도 한국에 가도 둘 다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저쪽으로 가면 짜증 날 거 아니야. 애기도 옮겨왔고 다시 막 이걸 또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거고 남편이 남아도 남편이 힘들 거란 말이지. 지금 남편 상황처럼 본인이 한국 가면 남편이 지금 하듯이 불편해하고 이거는 이러겠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제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쨌든 힘들어하는 건 남편이니까 우리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같은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또 나온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드는 비용을 따지겠지. 그렇지. 비용을 다 따져놓고 뭐가 더 저렴하냐? 근데 이거 저렴한 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건 이제 비용은 따져보고 따지는 과정에서 왜냐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지금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막 했는데 다 따져놓고 비용이 이렇게도 드는데 네가 가고 싶어? 그럼 가자. 근데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알고 가자. 이게 다 날아갈 수도 있다. 만약에 뭐 몇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면 갔다가 백 해가지고 오면 지금 있는 것도 몇천만 원 손해 보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가자. 근데 거기에는 약간 논리의 허점이 생기는 게 거기까지는 좋아요. 논리적인데 네. 그런데 비용에 손해가 된다. 그럼 가지 말아야 한다가 논리지. 논리로만 따지면. 논리로만 따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라고 하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 논리를 어긋나도 나는 따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건 약간 다른 것 같아. 좋았어. 여기서 보내주면 안 돼.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야? 감정에 호소하는 거? 가만 있어봐. 여기서는 이제 그 논리가 작동하죠. 요 논리가 작동하지.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에 논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관계. 네. 네, 두 사람의 관계, 그 두 사람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좋은 컨디션으로 합의를 봐서 하는 게 가장 부부 생활을 오래 유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좋아.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깨져가지고 단기적으로 내가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이가 있는 상황이면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며 그 나중에 막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의 그 견해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 합의라는 단어 자체는 저는 100% 감정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차피 서로 의견이 차이가 되면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는 절충안이라는 게 없어요. 논리는. 근데 그거를 합의를 했다는 자체는 저는 그만큼 서로 양보했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서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관계하면은 또 특히 대부분은 그게 정서로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아이 그거는 논리가 아니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다 따져보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둘 다 오케이가 되려면 이런 걸 저런 걸 다 따져가지고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바뀌어? 그러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해줘봐. 요걸 놓고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논리 힘든데? 그렇군요.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 결국 이렇게 이제 이성 감정 싸우면서 네. 결론이 자꾸 안 나니까 우리한테 사연까지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답답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사연을 보내면 우리도 이제 대답을 하고 네. 또 다른 분들도 어떠셨든 조언을 구하면은 얘기를 하는데 조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학술 논문이랑 비슷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게다가 우리 4명이나 되니까 네 종류의 얘기를 하면 돼. 그렇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디든 본인이 이것이 좋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한 가지 얘기만 해야지 결론을 도출하거나. 네. 근데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마음에 들면은 그게 오케이 하고 허용될 수 있는 자체가 약간 정서적인 특성이 아닌가. 괜히 정서로 몰고 싶으니까 또 저는 그쪽으로 또 합리성을 자꾸.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정서 쪽으로 몰고 싶은 정서가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결국 이제 상담을 할 때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거나 또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가장 제일 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상담자는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갖지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지금도 얘기해 보면. 네. 그리고 정답이 한 부분으로 치우치면 좋은데 양측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도 되거든요. 그럼 상담자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니 본인도 그걸 결정을 못하는데 왜 나한테 토스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상담자로서는 결국은 합의를 위한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누구나 조언을 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대로 하면은 누군가 조언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생각하면 별 고민 없이 둘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쪽에 치우쳐서 그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 또는 하지 마. 자기가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하면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네,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거까지만 하면은 대개는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얘기도 하고 저쪽 얘기도 하고 하라는 사람도 있고 말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항상 반응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해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거는 뭐를 읽는 거냐면 감정을 읽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하는 면에는 이런 점이 좋고 안 하는 면에는 이런 점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에이 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툭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결국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느냐를 자극할 뿐이라는 거죠.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건데 사실 내가 그냥 한번 던져본 거야. 너 내가 해라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배 감독한테도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 나를 감정의 소용돌이로 제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는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하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인지를 들으면서 결국은 네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기회를 내가 제공했어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 이렇게 딱 생각을 해. 또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겠지. 누가 물어보면 딱 따져봤을 때 여기 한적이야. 그럼 A를 하세요. 그럼 얘기를 듣고 그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A를 해야지. 그 나중에 B를 하잖아. 빈정상해. 빈정상해. 뭐야? 그치. 말해줬는데. 물어보지 말든가. 그러니까. 맞아. 확실히 논리적이네. 맞아. 그럴 때 있어.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 맞아. 네. 약간 빈정상해. 그럼 내가 그럼 내가 뭐.
그러니까 논리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정말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고민한 거죠. 흔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이거다.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다른 건 모르니 정말 이거 생각하고 해라. 그런데 자꾸 다른 걸 하잖아요. 빈정상해. 아이씨. 저도 결국은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다가 결국 쌍욕으로 끝나는 패턴이 있어요. 저는 여기 더해서 논리적으로 하고 싶은 것 더해서 내 논리가 서잖아요.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었어. 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문제를 줘. 자기 문제야 사실. 나는 이게 문제가 제출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막 연구를 해요. 아 이거 답이 A네 라고 하면 얘가 그 A를 그냥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인간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사실 그냥 물어본 거거든. 오락가락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도 저는 굉장히 화와 이 인간에 대한 실망과 뭐 이런 게 이제 동시에 비슷한 온다. 내용은 약간 달라도 네. 네, 결국은 아니 그럼 왜 물어봤어? 이제 이 부분에 걸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에 감정이입을 해버렸네. 그렇지. 그렇지. 정말. 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네. 역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야 하지 말라든지 A랑 B 물었을 때 좀 더 쉽게 빨리 대답을 하시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시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어렵지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인데 네. 할까요 말까요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이걸 해야지. 전혀 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래서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라는데 너가 지금 C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혀 국면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감격하게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요령이 좋아야죠. 그래야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뭔가 이렇게 더 큰 빅픽처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게 통할 때는 뭐 엄청나게 보이죠. 이야,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틀을 벗어나서 훨씬 원대한 것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존경을 얻었지만 제 커리어에 오점을 나누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 애들에게 네. 너무 마음을 쏟은 거예요. 입시학원이었거든요. 영화과 뭐 입시학원이었어요. A 대학을 쓸까요? B 대학을 할까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내가 얘한테 마음이 너무 가. 얘 인생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을 느껴. 그래서 누구야 너는 지금 영화과 입시를 할 게 아니고 아직 카톡 옵니다. 가끔 다른 길을 막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그냥 입시 포기했어요 걔는. 입시 포기하고 혼자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사진 찍고 막 가끔씩 연락 와. 근데 내가 얘를 망친 건가? 학원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떠오르네요. 네. 지난번에 무슨 영화에서 배 감독한테 황대리가 물었다 그랬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라고 했더니 제가 40점이라고 해요. 100점 만점이면 40점이어야 되는데 400점인가로 줬어요. 네. 네. 보통 물으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러면 다 100 이하로 주는데 네. 400인가 이렇게 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들었을 때. 어벤져스. 어벤져스인가. 인피니티. 네. 10점 만점이었나요? 네, 10점 10점 만점에 만점에 40점을 줬죠.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줄래? 그랬더니 40점. 네. 이게 그런 거죠. 약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에서 어떤 게 정답이야라고 묻는데 약간 엉뚱하면서 이렇게 훅 뛰어넘는 대답을 주면 사람이 훅 풀리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약간 이제 이런 자세가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요번 사연에서 만약 상담이 왔으면 네. 야, 과연 한국에 가야 될까요? 영국에 남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 같으면 남편만 보내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가세요 마세요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데 아니 왜 꼭 둘이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러세요? 남편은 한국이 중요하면 한국에 보내시고 당신은 영국이 중요하면 영국에 계시고 그렇게 한 1년이나 뭐 몇 개월 있다 보면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때 알게 되겠죠. 네. 남편이 과연 한국에 좋다고 했는데 거기서 적응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데 다 갔다가 적응 못하면은 다시 영국에도 못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남편 먼저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대답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좀 띵 하면서 그렇다고 어느 게 정답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겠죠. 이제 늘 생각하는 원칙보다 다른 가능성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그 자체로 중요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거는 지금 선택지에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가서 움직여가지고 아이 정착해야지, 부인 정착해야지, 남편도 정착해야지, 위험 부담이 좀 크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가서 정착을 뭔가 할 수 있는 걸 좀 기반을 다지고, 그동안에 우린 여기 있을게. 되면 우리가 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하고 시간을 보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게 훨씬 더 타당한 해석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상담은 다른 걸 또 건드려요. 항상 그렇게 해서 빅피처를 노리니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을까? 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꼭 둘이 뭐가 있어? 남편 먼저 보내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 순서인데 이 얘기는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둘을 떨어져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내가 하지 않았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든지 그런 게 생겨요. 그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 틀의 한계를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이렇게 훅 열어주면 사람이 그만큼 이제 원대해지죠. 예, 다른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열고 그만큼 내가 또 우리 남편과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종의 불안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오히려 이제 이게 좋은 선택 아닙니까 보다 왜 그러한 생각은 못했었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중요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연을 읽으면서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 행간에서 이런 게 좀 읽히거든요. 나는 어지간하면 참고 잘 버틴다. 근데 남편은 잘 못 참는다. 근데 이게 비단 어디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계속 발현이 되는 이거에 약간 짜증이 조금 나신 것 같은. 네. 요게 조금 근데 이건 생활 패턴이라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저런 표현을 나오게 또 상담자가 살살 긁지. 그럼 막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맞아요. 이렇게 쫙 나오겠죠. 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면서 막.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해답은 없어요. 본인도 알고. 하지만 그걸 완전히 엎을 수는 없고. 그럴 때 상담자는 사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터는 거 그거 도와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특별한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힘들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근데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면 조금 살만해요. 이런 얘기를 당사자들끼리 하는 건 도움이 되나요? 훨씬 좋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준비돼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상처받죠. 네, 그러니까 싸우는구나. 뭐 그런 분위기만 잘 만들어주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이 같이 섞여 있는 사연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자기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또 들어가 보면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처럼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걸림이 있어요. 심지어는 왜 내가 이런 남편을 골랐을까? 이거 보면 또 거기서 걸리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본인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명료한 결론은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잘 감내하고 또 자기의 모난 부분에도 잘 수용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어떤 태도를 배우는 게 상담인 거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완벽한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거나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배우거나 이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연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당신은 이제 1년 더 영국에 계시면서 중간 사이에 텀을 뭔가 한번 봐라. 이게 이제 저희가 내드릴 수 있는 상담의 답일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혹시 김 선생님은 아니 저도 똑같은 의견을 사실 상담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남편분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냐고. 네. 근데 그랬을 경우 이분의 다른 부분이 눈에 걸리는 게 내가 여기서 한국 들어가면 지인들이 이것저것 말도 많겠죠? 여기 살면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우리 가족만 신경 쓰면 되는데 참 이 말씀하시는 게 주변의 평판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완전하게 타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네. 타인으로 사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지만 때로는 신경 쓸 거 없어 되게 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 들어오면 내가 또 주변 사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냐라는 피곤함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의심이 드네요. 정말 신경을 안 쓸까? 그게 편한 것일까? 편한 것만은 아니겠죠. 네. 이제 한국에 가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있다가 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금이 환영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떳떳하지 못하게 여겨지면 온다는 자체가 약간 패배의식을 보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가 많이 다르면 확실히 힘든 건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저희 누나가 LA에 살아요. 독신이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도 될 법한데 자기는 한국 못 갈 것 같대요. 자기처럼 혼자 사는데 한국에 있으면 지금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미국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면으로. 그러나 본인이 그런 어떤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볼 거다라는 게 은연중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아까 같이 계산을 다 하시라. 네. 쫙 뽑아가지고 엑셀 쫙 뽑아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싹. 근데 사실 그거를 어림 대중으로 하지 진짜로 뽑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가지고 남았을 때 비용, 움직였을 때 비용, 갔다 돌아왔을 때 비용 뭐 이런 걸 한번 쫙 뽑아보고 그걸 그냥 같이 한번 해보시면 하다가 남편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가만있어 봐. 야, 1월 1일이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적응을 잘해볼게. 열심히 이럴 수도 할게. 있지. 이럴 수 있지.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이긴 한데 싹 다 뽑아보라는데 이제 비용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를 뽑잖아요. 근데 그 뽑는 리스트를 고를 때부터 벌써 약간 비논리가 들어가요. 뭐, 나한테 유리한 거는 좀 남기는 리스트에 그럴 수 남기고 네. 불리한 리스트는 리스트에서 아예 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리스트 뽑아봤자 그럼 각기 다른 리스트를 서로 들이밀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확실히 의견이 차이가 나면 그게 논리든 감정이든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관계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감내할 거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내한다면 정말 뭐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죠. 네. 이런 얘기는 해보셨을까요? 한국 가면 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게 새로 시작인데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한국 가면 뭐 하고 살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들으신 게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하고 싶은지 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나를 설득을 해. 그래야 가지.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는 약간 계속 왜 이런 감정이 자꾸 이입돼. 왜냐면 이게 스탠스의 차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논의해도 진짜로 고민이 돼서 그냥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하고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가기 싫고 이 사람 가고 싶고 근데 뭐 할 건데 이러면 이제 싸울래? 약간 이제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해소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근데 그게 설득이 안 되면 해소가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아예 무장 해제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로 돼서 결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오히려 이런 거죠. 입장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먼저 시작하고 밝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고 싶다. 근데 당신은 가고 싶지 않냐. 그거를 정확하게 서로 딱 까고 그 뒤부터는 논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합의가 돼야 그 뒤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지. 감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미리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까? 근데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잘 진행될 정도면은 네. 그게 그 안에 감정이 있든 논리가 있든 어쨌든 둘이 어떻게든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서로 모순에 봉착해도 어쨌든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될 거라고요. 근데 대개는 안 되는 이유가 아까처럼 약간 삐딱하게 나오고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저러면서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3자가 거기 껴있으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처럼. 중립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잡아주죠. 그런 게 중간에서 되게 이제 결혼 상담자나 부부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김프로는 그 역할을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 감정 상할 때는 그게 제일 안 돼요. 네. 상대방의 감정을 흠을 내는 게 목표지 뭐가 논리가 우선인가가 사실은 우선순위에는 별로 없을 때도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가고 싶어 하는 건 지금 남편이니까 네. 남편이 왜 가고 싶어 하는 건지를 알아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세워놓고 뭐가 이득이냐 이런 걸 따져보면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지만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가고 싶다고 한 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 뭐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터에서 뭔가 자기가 무시를 당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데 대한 뭔가 스트레스거나 뭔가 하여튼 남자로서 가지는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괜찮다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뭔가가 그게 좀 풀리면 그게 꼭 나중에 옮기는 거냐 아닌 거냐를 결정하지 않아도 조금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같이 그냥 남편이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가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두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약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장기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속 이길 수는 없잖아요. 되게 그리고서 밀고 당기고 해서 처음에 약간 불리해 보이는 듯 하지만 더 길게 볼 땐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그 수를 두고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그 관점의 얘기를 물론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관점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쭉 듣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뒤통수 치는 듯한 질문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얘기에 지금 많이 당신이 그래서 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는 얼마나 있냐고. 이러면 상당히 뒤통수 치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좀 세다. 네. 세다 괜찮다고. 나는 지금껏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면서 내 입장보다 당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얘기에서 만약 가면은 우리 부인은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아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때 대개 남자들이 그렇지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래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좀 경우도 세다. 네. 있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남편 아내 중에 한 명이 반대하는 입장인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전 그런 걸 그려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가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려봤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게 한국이냐 영국이냐 너의 직업이냐 나의 정규직이냐 뭐 그건 다 부수적인 얘기고 우리가 같은 그림을 어느 정도 방향이 일치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분들은 잘 안 해보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각자가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각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대화를 시작해서 그게 안 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립 부분만 자꾸 강조하면 서로가 등진 것처럼 설명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수, 그래서 두 번째 수 해가지고 약간 충격이잖아요. 근데 사실 더 노련한 사람은 거기서 세 번째 수가 또 있어요. 그게 오늘 수가 많이 나오네요. 네. 방금 얘기한 거에 무너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무너진 남편한테 아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면은 남편이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거예요.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러면 책임의식이 훅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결정이 정말로 우리 아내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책임의식이 확 올라오는데 거기서 부인이 당신 내 생각 조금 더 안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있고 해서 무너지는데 거기서 부인이 아주 노련한 부인은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야, 이거 완전.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잖아. 처음부터 이 남편의 결정은 가족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잖아. 부부가 서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애초에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이렇게 수대로 두니까 증폭이 되는군요. 네. 야. 결국 뭐 그래서 또 뭐 결정은 어차피 이런 얘기할 때 이런 감정 싸움 이런 거 별로 고민 없는 사람은 아니 그래서 뭐 간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듣고 40분을 떠들었는데 아직도 얘기를 하네. 그래서, 아, 정말. 과정 필요 없어. 그럴 수 그거밖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두 번째 단계를 하실 때요. 말투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이게 또 싸우자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할 때 약간 울먹이시면서 울먹이시면서 한 다음에 그렇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당신밖에 없어. 근데 한 90% 이상의 남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것 같은데요. 소수의 10%가 있어요. 있죠, 있죠. 이런 남자- 오예! 막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나만 믿고 가자. 걱정하지 마. 전혀 다르게 접수가 되는 거지. 이 정보들이. 10%가 있거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어떻게 대답할까까지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된다. 이 양반이 철딱선이 없이 그렇게 나왔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건 뭐 그냥 귓방맹이지. 뭘 고민해? 귓방맹이지. 김방명이와 함께 그냥 출국시켜야지. 혼자 보내야지. 일단은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냐 안 하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하실 내용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돼서 네.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저희가 여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조금 필요하겠다, 이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랑 캐치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또 어떻게 되셨는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당관 때 막 다 오셔가지고. 영국에서 왔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오늘 이후로 그 분명히 우리 게시판 신자분들 중에서 네. 상담실 차리실 분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오늘 김프로쇼 상담실 프랜차이즈 전국 입성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1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수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하기가 필요한 일들인데 잘못 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저희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김 선생님이 선전해가지고 광고 내서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더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AS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하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